이번에는 이전 강의에서 배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및 정제 후 저장소에 적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 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본격적인 분석 전에 수집, 처리, 저장 부분은 반드시 분석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분석가들이 수집과 처리 단계에서 전체 시간의 80%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귀찮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주제에 맞게 가공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처리 단계에서는 보통 EDA라 불리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결집값 처리, 이상치 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등의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상태를 마치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EDA 과정을 포함한 데이터 셋 확인, 결집값 처리, 이상값 처리,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셋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각 변수가 범주형인지 연속형인지를 파악을 하며 또한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어떠한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로우 데이터 상의 각 변수별로 통계 그래프 등을 통해서 빈도수 분포 확인을 하거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불필요 변수 파악 등을 통해 데이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 셋 확인 단계는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EDA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분석 단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래프나 통계적인 방법인 빈도수 분석 및 박스 플롯 등의 시각화 방법으로 데이터의 분포 형태나 이상치값 또는 결집값 등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전처리 단계 중 결집값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집값은 누락된 값이나 비어있는 값을 의미하며 이러한 값은 모델링 설계나 통계 분석 적용 시 함수 적용이 불가하여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에 다음과 같이 삭제, 대체, 예측값 삽입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삭제는 단순하게 결집값이 발생한 부분의 값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집값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측지가 줄어들어 모델의 유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 방법의 경우 다른 관측지의 평균, 최빈값, 중간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 기준은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대체 변수 선정에 따라 모델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값 삽입의 경우 결집값이 없는 관측지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해서 결집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통해 값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모델의 정확도에 따라 적정한 값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모델 설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치의 정의는 데이터 샘플과 동떨어진 관측지로 모델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관측지를 의미합니다. 이상치 처리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 삭제 방법은 단순 오류에 의한 관측지에 대해서 확인 후 삭제를 하는 방법이고, 대체는 전체 관측지가 작은 경우 결측값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다. 변수화는 이상값이 오류 발생이 아닌 자연 발생의 경우에는 해당 값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디샘플링의 경우 자연 발생 이상치의 경우 조사 범위 재설정을 통해서 샘플링 작업을 다시 설정 후 이상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분리는 이상치를 포함한 경우와 미포함한 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상치 값의 영향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뒤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박스플롯이라는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중앙값, 사분위수 등의 통계 수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박스 플롯에서 보통 상위 경계와 하위 경계를 벗어난 데이터들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웃라이어 등을 박스 플롯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분석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처리 기술은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기술은 기존의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정보를 추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새로 관측지나 변수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를 유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에 더 알맞게 변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스케일링은 변수의 단위를 변경하고 싶거나 단위의 기준점을 통일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각 변수들의 정규화 작업을 통해서 단위의 분포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 있으며, 스케일링 작업을 통해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위와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닝은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100만원 미만, 101만원에서 200만원 하는 식으로 범주형 변수로 변화하는 것이죠. 바이닝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가의 비즈니스 이해도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바이닝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변수의 성질을 이용해 다른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별 판매 데이터가 있다면 날짜 변수를 주중, 주말로 나눈 변수를 추가한다든지 변수들 간의 통합 등을 통해 파생 변수를 생성합니다. 추후 불필요한 변수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변수의 수를 줄여나갈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트랜스폼에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분석가의 비즈니스 이해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더미는 바이닝과 반대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범주형 변수를 1과 0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는 등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할 때 더미 변수를 만들어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까지 완료되어 이를 저장하는 단계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는 전통적으로 내부 데이터베이스라는 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큰 개념의 관리 시스템이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통합하여 운영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장소에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 마트는 전체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특정한 조직 혹은 팀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살표의 방향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주제지향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며 일반 사용자에서 특정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의 절대적인 증가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다양성의 증가와 실시간성 데이터까지 수집을 해야 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존의 전통 방식의 RDBMS는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데 처리 역량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입니다. 스케일업은 기존의 RDBMS에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때 서버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반면에 스케일아웃 방식은 접속된 서버의 대수를 늘려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스케일아웃이 스케일업보다 수평 확장으로 확장성이 더 뛰어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스케일업보다 아웃이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처리 역량에 있어서도 서버 부하 집중 시에 장애가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업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바로 하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둡은 정형 데이터 및 사진, 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분산 저장과 처리를 핵심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이 하둡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빅데이터가 곧 하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둡은 2006년 야후의 더그 커팅이 너치라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기존의 RDB 기술로는 처리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기술을 찾는 중 구글에서 발표한 GFS와 맵리듀스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아파치 재단의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둡의 분산 저장과 처리인 핵심 기능 외에 하둡과 관련된 서브 프로젝트들이 모여 하나의 바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바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하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여러 프레임워크 중에서 자신의 용도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조합하여 하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둡의 핵심 프로젝트인 분산 저장과 처리 외에 서브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시각화 등의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커다란 에코시스템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는 하둡의 핵심 기능인 분산 저장과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FS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의 약자로 수십 테라바이트 혹은 페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HDFS는 블록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며, 파일을 특정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분산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HDFS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HDFS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나누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임 노드는 마스터의 역할이고 데이터 노드는 슬레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에게 3초마다 하트비트를 전송하며 데이터 노드의 실행 상태와 용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하트비트를 전송하지 않는 데이터 노드는 장애 서버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HDFS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네임 노드에 먼저 접속해야 됩니다. HDFS에 파일을 저장하려고 할 경우 기존 파일의 저장 여부와 권한 확인 절차를 걸쳐 저장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HDFS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나누어 병렬 방식으로 블록 단위로 저장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맵리두스는 2004년 구글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 발표한 대용량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맵리두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매퍼와 리두스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맵리두스 형태로 작성하면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맵리두스의 핵심은 입력과 출력이며 키와 밸류로 구성됩니다. 맵은 산재된 데이터를 키와 밸류 형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로 묶는 작업이며, 리두스는 맵 작업 결과에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맵 리두스의 방식의 분산 처리를 보면 크게 맵과 리두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맵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관련 있는 데이터끼리 묶는 작업을 통해서 임시 데이터 집합으로 변형이 되며, 리두스는 맵 작업에서 생성된 임시 데이터 집합에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맵 리두스 과정을 통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키 밸류 값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량의 급격한 증가로 DB 증설 시 수직적 확장이 아닌 수평적 확장이 요구되어졌고, 정형 데이터 이외에 반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저장에 대한 니즈가 생김에 따라 이러한 NoSQL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NoSQL에서 앞에 NO는 부정의 n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not only라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으로 기존의 SQL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관계형 DB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oSQL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키 밸류 형태, 그래프, 컬럼 단위 또는 다큐먼트 문서 등을 저장하여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까지 DB 저장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서버의 생성과 삭제가 빠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상 서버를 붙였다 떼어내기 쉬워 확장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의 서버 및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침입에 대한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상 서버들이 하나의 물리적 장비를 공유하므로 하나의 물리적 장비가 부하를 일으킨다면 가상 서버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클라우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저장에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구조화된, 즉 정형 데이터 위주의 저장을 하였습니다. ETL 등의 데이터 처리와 적재를 위한 시간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장 공간의 확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바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은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DW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 구조가 다른 각기 다른 DB에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 변형, 적재라는 ETL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데이터 레이크는 이런 ETL과 같은 중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있다가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이 아니라 분석하는 시점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즉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적재와 플랫폼과 같은 확장성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그린 도식화면입니다. 여기서 아키텍처란 전체적인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어 처리 저장되고 분석되어 시각화가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처를 그린다면 건물을 짓기 전 설계 도면을 짜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는 매우 중요한 태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 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